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죠. 그 후에 야당들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오는 토요일 탄핵안 재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 일반특검, 또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죠.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 등을 내놨었지만 당대표가 이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내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현재의 정치권 상황 살펴보고 앞으로 전국의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의 홍석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전국 상황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 곧바로 여당 대표는 탄핵밖에 없다. 탄핵 쪽으로 돌아섰고 반면에 신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직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이렇게 지금 당 내부가 좀 맞서고 있는 양상인데 우리 홍석준 전 의원 만약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시라면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 위헌적이지 않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일단 그 비상계엄에 일단은 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할 만한 사유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신효영 전 의원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겠죠? 당연히 탄핵해야죠. 우리 국회가 정말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부수고 들어와서 1000여 명 정도 되는 군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의견 정수수 150명 아직 안 됐대. 예. 라는 그런 오더를 내신 정황들이 너무 공교연하게 이제 더 많은 그런 정황들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피결을 한다면 지금의 아주 위험한 여전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만약 의원이시라면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적 의미에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 맥락에서 반드시 탄핵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현실과 또 정치 이상은 상당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탄핵만이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 또한 탄핵에 상당 부분 찬동하고 있는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을 의결해야 되느냐.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탄핵안에 대해서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탄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그 내용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제 절차를 거쳐서 어떤 탄핵으로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헌법 절차가 헌정 질서가 더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의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두 분이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셨는데 아니 우리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신 의원님은 그걸 별개로 해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 좋습니다. 드리는 좋습니다. 거예요. 탄핵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탄핵의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법치국가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왕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탄핵을 추진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나라의 미래. 그래서 지금의 내란 현행범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예.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알겠습니다. 확실한 방법이다. 자, 이 토론에 참여하신 네 분의 이제 개인적인 입장을 우선 들었고요. 개인적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토요일 날 표결에서는 탄핵이 통과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도 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홍석준 전 의원부터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일단 저는 지난번 토요일보다는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높아졌다. 예,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지난번보다는 많은 수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혹은 또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가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탄핵 부결, 탄핵 반대가 지금 당론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개별적인 또 설득 작업이 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또 새로운 어떤 탄핵의 또 변수가 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지난주에 했는데 또 탄핵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사도 진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을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논리는 지금 대통령이 제2 계엄을 할지도 모른다, 국군 통수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2 계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불과 12월 3일 지금 현재 이런 비상계엄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진행돼야 될 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주보다는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조금은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통과될까요? 저는 될 되겠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대통령 담아 보십시오. 국민들이 더 탄핵하라고 명분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부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이고 아직도 반성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의 권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간 문제다. 진작에 탄핵되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했다면 이번 주에는 꼭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움직일 거다. 예,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표결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론에 반해서라도 들어와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심지어 그날 12월 3일 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했죠. 표결을 했고요. 그분들이 지난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원망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나는 그냥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인원들이 있고 오늘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지만 34명의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 의원을 찍었죠. 예,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의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당으로서 예. 사라지지 않으려면,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최진영 변호사도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거는 아닌가요?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슬아슬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개적으로 그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7명 정도 되는 것이죠. 한 명 남았죠. 한 명 남았는데 과연 한 명 내지 2명 이상 그 탄핵에 찬성 결의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비상계엄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30분 정도 그 29분이죠. 얘기를 하면서 저런 이유 때문에 탄핵을 했고 그 비상계엄을 했구나 했는데 오늘 저희도 여러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전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다 하는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당론에 반대해 가지고 끝까지 이 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그 의문인 부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7명인데 8명, 9명, 10명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내, 특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립감을 쥐고 나가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의 어떤 그 탄핵, 예컨대 이제 당론을 변경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하는 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는 있을 수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배종원 교수 전망해 보시죠. 네, 저는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민심입니다. 지금 뭐 주최 측 추산으로는 촛불 집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민심은 지금 비등점을 향해서 들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의 내부 권력 투쟁입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친윤대, 친한의 권력 투쟁이 이제 정면으로 치닫고 특히 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긴급 윤리를 소집해서 윤석열 대통령 출당, 제명까지 논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내란을 자백했다. 라면서 탄핵의 깃발을 분명히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역시 저는 가장 쐐기를 받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입니다. 오늘 아침. 네, 12.12 담화를 12.12 뭐 쿠데타 담화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스스로 지금 지난번 3차 때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거취를 일임하겠다 했는데 이걸 정면으로 180도로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결국은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그런 의원들이라면은 돌아설 제가 볼 때 수용하기 어렵고 지금 이미 7명은 확실하게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면서 네 분의 개인적인 입장 그리고 이번 토요일 통과 전망에 대한 평가까지 짤막하게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결국은 방금 언급하셨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탄핵 시금 시점에서 옳으냐 그러냐의 토론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담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예, 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담화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담화라고 볼 수도 있죠. 그동안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해제할 때 그리고 뭐 사과할 때 너무 좀 짧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느냐,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국회 권한 남용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이런 어떤 내용은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인 좀 자세한 좀 설명을 좀 하기를 원했던 분들이 국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응답을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 그 중국 사람이 미국 항공모함이라든지 우리 군사 시설을 찍는데도 그거를 이제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는 이런 어떤 사항이라든지 또 만약에 그 진짜 그 국회의 어떤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뭐 주말이라든지 또 단전 단수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그래 하지 않았다. 즉 어떤 그 이 국회의 어떤 기능을 봉사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없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이제 하면서 또 중앙선관위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저는 물론 비판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 어떤 비판의 어떤 소재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우파 보수에 있는 많은 어떤 국민들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국회의 어떤 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사할 처음부터 했던 뜻이 없었구나 하는 면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좀 이해하는데 좀 그래요? 도움이 되는 얘기해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오늘 담화가 심각한 망상적 사고 그리고 정말 인지 부조화적인 정신 분열적인 그런 표현의 하나의 단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정신과 의사 510명도 승무사를 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이야라고 비판을 할 만큼 그런 심각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많이 틀렸어요. 그런 면에서 오로지 국방장관만과 논의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본인의 증언에서 미리 인지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소수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1000명의 군인을 투입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실무장을 하지 않았다는데 실탄을 무장하고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왔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명쾌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소수의 구구 유튜버 같은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5천만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구구 유튜버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실을 믿고 있었구나 하는 심각한 그런 인지 부조화의 상태였다고 보고 실제로는 본인의 그런 논리들이 변명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마판에 정말 재판장에 가서 나중에 최후 변론할 때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이것이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도 그걸 비상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서 보니 제대로 된 정치의 그런 정책의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을 했다. 그리고 야당이 나를 정말 탄압하고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협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야당과의 소통의 노력을 했다면 네.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본인들의 그런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 탓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런 분을 내가 뽑았구나. 정말 통탄을 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새롭게도 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 말씀에서 팩트 체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 병력인데 1,000명이나 됐다. 1,000명 동원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 배치된 것은 한 200여 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넓은 어떤 국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가 아니다라는 그거는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데 아니, 허영 의원이 그거는 사실 확실합니다. 집계에서 명확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제 말씀을 하고 국회에 얘기를 투입된 하시죠. 군인이 10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 체크 해야 됩니다. 진실 국회에 규명 간 돼야 되는 것은 지금 거고요. 200여 명이라는 것이 일단 밝혀졌던 것이고 더불어서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실탄은 지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총에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다만 실탄을 가지고 들어갔죠, 제 말씀하고 국회에는. 하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말씀을 하고 예,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면서 이 차나 이런 데에 실탄이 가져갔다는 것과 개인에게 지급됐다는 건 팩트가 완전히 다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해제 요청을 하니까 4시경에 해제를 하면서 다만이라고 하면서 뒤에 말씀을 붙었습니다.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입법농단, 예산농단 그리고 또 탄핵농단 이로 인해서 국가기능 마비를 멈춰 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키워드에 따라서 하나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농단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22명이나 했고 어제 2명이니까 이제 24명에 대한 탄핵을 해서 사실상 행정부가 마비 상태가 됐다는 점 그리고 또 예산농단으로 해서 사실상 청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사기관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되는 반면에 국회의 그 예산을 더 늘렸던 그런 점 그리고 나아가서 입법농단을 얘기하면서 27번이나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특검을 발의했다는 점 더불어서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젠 셀프 사면적인 법을 계속 반복하는 점 이런 점을 들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는 자유우파를 가진 사람 나아가 중도에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상계엄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판단 자체는 대통령의 어떤 나름대로의 알겠습니다. 판단이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하듯이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는 된다고. 전 반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탄핵 사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아니 말씀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계엄법에 의하면은 그 비상계엄이야 할 때는 사법기관과 행정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 행사를 하기가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그런 되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탄핵을 사유는 된다. 다만 탄핵으로 나아갈지 여부는 오케이.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이제 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한 것이 탄핵 사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더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체포조까지 만들어서 여야 정치 지도자를 체포라고 지시 내렸으니까 더 탄핵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구금 시설까지 만들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을 하려면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법조인님 변호사님이 탄핵 사유는 되는데 탄핵은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민주당을 겨냥해서 탄핵농단이다, 예산농단이다, 입법농단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농단은 헌법 위반입니까? 법 위반입니까? 그냥 정치적인 말씀드릴게요. 수사입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반 행정부의 직원이었다고, 행정부의 공무원이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것이 답변할게요, 입법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이죠. 제가 결국 짧게 물어봤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하는 많은 입법들이 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바로 입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단이란 표현은 굉장히 두루뭉실한 표현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법 폭수라고 이제 했습니다, 제 그러면. 제가 발언 기니까 자 헌법 위반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법률 위반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단이라 표현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안 삭감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4조 1,000억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677조에 그러면 0.6%입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은 국회는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거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근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예, 예. 그런 단순 논리라고 하면 헌법상 대통령은 잠깐만요. 아니 비상경을 할 수가 제가 있어요. 답변하고 있으니까 자 탄핵 소추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에요? 그리고 입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헌법 위반이고 이게 법률 위반이죠?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직권남용이다. 그러면 형사 절차를 통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헌법 위반이다. 그러면 헌법 소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군대 동원해서 굿됐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 우리 저 담화가 있은 직후에 한동훈 대표는 이건 내란을 자백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홍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도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무죄추정의 원칙과 삼심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수사했던 속도를 예. 공수처라든지 경찰, 검찰이 지금 현재 뭐 경쟁하듯이 뭐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한 단계인데 마치 내란을 확정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뭐 내란했던 수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벌써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 받고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 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다 기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재명 대표라고 그러지 이재명 범죄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당 대표가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어떤 그 국민들과 지금 그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좀 비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될 때 영장에 내란의 수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그렇게 써 있었죠. 그리고 공수처장께서도 내란죄로 긴급 체포의 가능성도 있다,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팩트 정정을 하셨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마치 예산 폭출을 한 것처럼 얘기하셔서 오늘의 담화에서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잘못된 발언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권 원전에 대한 예산 삭감했다는데 예산 삭감한 적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했다 그랬는데요. 이 내용은 유사한 사업 수행으로 그리고 사업 참여의 저조로 인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을 또 삭감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해서 여야가 합의하에 삭감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마치 민주당이 모든 걸 폭주한다는 프레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모든 탓을 다 야당 탓, 민주당 탓, 이재명 탓을 하고 있다. 그런 거에 선동하는 것이 바로 지금 구구 우파에 있는 지지자들이다. 오늘 그 담화문 이후에 팩트체크 차원에서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콜콜이 여기서 다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를 봉쇄하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누구누구를 체포하라 이런 지시와 명령을 받았다라고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담화에서 대통령은 자신은 국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 상권모순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제가 지금 출연자들께서도 말한 것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팩트가 틀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체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포조를 구성했다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군대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금시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과천의 방첩사를 이야기했는데 그저께 국방위에 출석한 방첩사의 참모장이 그런 시설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병주 의원은 수방사의 비원 벙커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원 벙커는 그건 감금 시설이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도권 전반에 레이더 기지라든지 미사일 기지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거지 그게 감금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이런 어떤 유언비어성 가짜 뉴스가 지금 양산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이런 분들이 진술한 내용이 다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분들도 체포조를 구성했다. 그리고 그 체포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감금 시설이 있었다. 그거는 다 아니라고 부정을 공식으로 다 하셨죠. 명단이 나오고 뭐 6차례 전화를 받고 막 이런 내용들도 다 허위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게 부정확한 면이 굉장히 많고 특히 대통령이 체포조 구성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특히 어떤 군도 체포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다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제가 좀 되고요. 답변을 좀 해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혀 근거도 없이 본인의 주장으로 지금 증언을 완전히 부정하는데 그런 좀 평론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근거를 내세요. 저는 구체적인 근거를 낼게요. 지금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직접 불러줬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 적었다. 또 폐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유언비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정원 차장도 직접 자기가 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체포를 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그런 증언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뭘 근거로 지금 이게 유언비어다라고 하시는지. 교수님은 패널의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듣고 말을 하죠. 예. 제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체포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각 군에서 체포조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명단이 나온 게 아니라 체포조 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또 중요한 것은 처음에 그런 어떤 감금 시설을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국방위에서 방첩사의 참모장이 처음에 감금 시설이 어디 있었냐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과천에 방첩사 그랬는데 과천의 방첩사인 그런 어떤 감금 시설이 없다고 참모장이 국회 국방위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단은 인정을 하는 거죠? 아니 명단은 대통령이 지금 그런 두 얘기를 안 번째 그럼 제가 했다는 얘기를 얘기를 하는데 할게요. 엉뚱한 체포조 얘기를 얘기를 하시면 할게요. 아니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분이 끼어들 건 예.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발언 때 끼어들어야지. 자, 체포조에 대해서도 각각 100명씩 체포조 명령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지시를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안 나왔고 여인영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사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도 긴급 체포를 하겠다라는 의지만 밝히고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또 검찰 같은 경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할 때 내란 수개를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그러면 현행범은 긴급 체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자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긴급 체포 대상이에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개 현행범이에요. 그대로 놔두면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음주운전자도 음주운전하고 있으면 끌어내려야 됩니다. 왜냐 안 끌어내리면은 계속해서 음주운전 하니까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현행범이 뭔지 아세요? 현행범이 현행범이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뭘 좀 아시고 얘기하시라고요. 여보세요. 당신이나 뭘 좀 알아요. 그렇게 예.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두 분 다- 왜냐하면은 두분다 표현 현행범이라는 자제하시고. 것은 예. 말 그대로 술 먹고 운전해 가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사람이 현행범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법률 용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행범이네 뭐네 운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하신 건데요.
벌써 이 사건은 벌써 끝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고 운전해 가고 있으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까? 세워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그걸 현행범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에 더 이상해서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소환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면은 이제 체포하든가 구속하거나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지 벌써 다 끝나는 가지고 지금 벌써 일주일이 넘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현행범 탈행하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모르는 거예요. 반박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자, 현행범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어요. 헌법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했어요. 이게 현행범이죠. 그리고 이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군 통수권, 비상계엄 선포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게 어떻게 끝났어요? 두분 얘기 듣고 신현. 네, 저는 홍석준 의원님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포 대상자의 리스트를 직접 주문한 게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사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경찰이 시도했으나 사실은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불발이 된 부분이 있죠. 이미 제출로 일부 자료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러면 누가 그런 우원식, 이재명, 그리고 뭐 양정철, 뭐 한동훈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지시하고 그것이 하달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예, 그 지금 수사를 통해서 저는 차분하게 하자는 거지. 제가 누가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할 어떤 단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이제 신 의원께서 그 명단을 이야기한 국정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사실은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개인적으로 가서 쪼로록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보위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니까 본인이 불출석했어요. 그리고 또 여인영 또 방첩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홍장원 차장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하고 그리고 저는 전체 컨텍스트 봤을 때 국정원은 그런 어떤 기능도 없고 권한도 없고 특히 홍정원 차장 파트는 해외 파트 담당 차장입니다. 예. 그래서 더더구나 인력이 전혀 없는데 왜 방첩사 사령관이 홍장원 차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이 만약에 한다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얼토당토한 어떤 권한도 없고 조직도 없는 홍장원 차장이 과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아직 답변 안 하셨는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셨거든요. 그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신 답변을 거예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그렇죠. 확정 지을 수 없는 단계다. 그러면 요 정도- 발언을 정정하셔야죠. 아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다고 명확하게 지금까지 나온 게 얘기하셨어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자, 좋습니다. 조사를 시작도 안 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해야 그런데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마치 그렇게 지금 비워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어떤 수사를 하고 예.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입장한 데서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안 한 것에서 대통령이 안 했다는 걸 입장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주장이 자, 잠깐만. 아니 받아들여지진 그리고 제가 한 않고요.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는데 현역 대통령,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정신분열이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제가 수치가 좀 있고요. 답변해야 되죠. 정신과 의사 510명이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의사 면허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의사 면허 18년 신현님, 동안에 정신과 의사들이 신현님. 성명서를 내는 거는 처음 봤어요. 자, 요 정도 대통령에 하시고. 대해서는 정말 망상적인 사고가 있다. 요 이런 정도 부분에 하시고. 대해서 개선을 자, 하셔야죠.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논의할 사안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시청자분들께 네 분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 말씀 잠깐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분의 입장은 잠깐 좀 밝혀진 것 같고요. 조금 아까부터 이제 수사에 해야 할 과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게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또 무슨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 국회에서는 일단 상설특검법이 통과를 했고요. 일반 특검법을 곧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아마도 국회 일반 특검법은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가 되니까 통과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럼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우리 배 교수님부터. 수사는요. 수사기관이 무슨 주도권 다툼하듯이 하면 안 되고 좀 일관되게 통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상은 뭐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로 검찰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주체돼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인 불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박성재 지금 법무장관 같은 경우도 내란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에는 셀프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 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까지 했죠. 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게 내란죄라는 워낙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장에 보면은 내란 수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했는데 내란의 수괴는 왜 안 하는가? 그건 아까 얘기하셨고. 이런 모순점을 좀 수사기관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배 교수님의 입장은 빨리 특검이 주도하는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옳다고 보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왕 뭐 이게 하신 김에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죠. 이해 충돌이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상설 특검 같은 그건 경우는 거부권을 못 하죠. 거부권은 못 하지만 문제는 특검 임명을 계속해서 안할 수도 미루면은 있죠. 이게 또 언제 가동이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을 또 거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적 분노가 더 거세지고 자신이 정치적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또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 교수님의 앞으로 수사는 아무튼 특검 위주로 가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떤 현 한 사건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수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고소를 해놨는데 오라는 데가 5군데가 있어. 그럼 어디에 가야 되죠? 이런 어이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그게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게 바로 입법농단이고 이게 바로 사법농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문제가 됐을 때에 민주당이 고발장을 넣으려고 하는데 검찰에 갔더니만 이거 권한 없는데요? 공수처 갔더니만 이것도 우리 권한이 없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검수완박에 따라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국수본입니다. 경찰 국수법. 경찰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그렇죠. 좋다고 그렇기 보세요? 때문에 원래는 국수본이 해야 됩니다. 다만 이번에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그 실질 심사에서 법원이 1차적인 사법 판단이 검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도 수사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전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특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다수의 폭거로서 계속 본인들의 위주로 해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해 간다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 동티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검을 무작정 통과시킬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특검을 만든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걸 반대할 명분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예, 저도 지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하나의 사람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사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내지는 어떤 피해자 어떤 권익 이런 어떤 측면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일사부재리라든지 그리고 수사 어떤 권한의 어떤 기관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수사는 검찰에서 하고 또 수색은 또 압수수색은 또 경찰에서 한다든지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과잉 수사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쟁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빨리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특검 위주로 가는 게 예, 원래는 합동수사본부 체제가 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세 개 기관이 합동수사본부 체제 가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형식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또 밀어붙여서 지금 이제 상설 또 특검을 또 해놓고 이미 통과됐죠. 통과시켜 놓고 또 일반 특검으로 또 간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 상설 특검과 또 일반 특검 간의 관계를 그냥 뭐 그 개주하듯이 바톤 터치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법 기관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흥크러져 있다. 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뭐 하루하루 지금 증거 인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런 경쟁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 자체가 그래도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통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검찰은 예, 빠졌고요. 검찰은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이제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민주당에서도 일반 특검 그리고 상설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3대 그런 방식으로의 진상조사가 요구를 했는데요. 국회에서도 지금 매일 국방위 아니면 법사위 아니면은 긴급 현안 질의로 총리한테 대정부 질의를 예.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상위 베이스로 가고 있긴 한데, 이것을 결국에는 통합해서 국정조사를 우원식 의장도 요구한 바가 있고, 오늘 야 6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처럼 그렇죠. 빠르게 국회에서도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상설 특검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수사관이나 아니면 이런 특검 담당자들의 그런 시기의 기간의 짧음 그리고 명수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일반 특검의 내용에는 상설 특검을 먼저 출발시키고 그것을 연계해서 일반 특검을 갈 인계받아서. 수 있도록 하는 조문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지금 한시 바삐 증거 인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알겠어요. 방법을 대한민국이 지금 가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이제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불거지는 게, 이게 수사는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만약 탄핵안이 통과가 됐으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 51조에 보면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 탄핵에 대한 심리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늦춰야 한다가 아니고 늦출 수 있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을 혹시라도 탄핵을 통과시키더라도 어차피 뭐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수사해서 기소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결론이 안 날 거다. 이런 입장도 있고,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먼저 제가 얘기하시죠? 법조인이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징계 처분이 있는데, 공무원 이것도 징계 처분이잖아요. 그 탄핵도 특별한 징계 처분인데, 어떤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서 형사 사건이 있고 징계 처분이 있으면은 사실 뭐 대표적인 예로 든다고 하면은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케이스를 들 수 있잖아요. 결국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 행정 사건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추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그 사안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뭐 1심 판결 정도 나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고 그렇다고 하면은 증거 자체를 통해서 이른바 방어권 보장이란 그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징계 절차를 형사 판결이 있을 때까지 미루어서 이른바 그거를 추후에 지정한다고 해서 재판을 중단시키고 추정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가운데서도 그때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형사 절차도 진행됐는데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탄핵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결론을 보지 않고도 이 헌법에 관한 것은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탄핵 심리 자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봐서 이것을 형사사건과 분명히 연계되고 추가적인 어떤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헌법재판소법 근거에 규정해서 적어도 1심 판결이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 형사 그 헌법재판 탄핵 절차를 추후 지정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연 탄핵 절차로 가는 것이 반드시 맞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속한 절차 그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에는 헌재의 재량이 달려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죠. 예, 왜냐면은 뭐 결국에는 판단은 그렇게 하는 거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51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은 적극적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방어하면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탄핵 소추에 대한 부분이 형사처벌 때문에 뭔가 지연되거나 미뤄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의 심판을 상당히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법부도 법리적인 판단 플러스 국가의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분이 언급하신 거에 약간의 좀 오류가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후에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당되지 않고 다만 탄핵 심판 절차 과정에 최서원 씨 재판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연기를 요청한 바는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쪽이 박근혜 대통령 기소가 아니라 최서원 씨 기소는 미리 됐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한 적은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 점만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예,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재량권이다라는 거는 이제 다 우리가 그렇죠. 공유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량권을 발휘할 건데 그러면은 탄핵 심판을 먼저 진행할 거냐 아니면은 뭐 나중에 진행할 거냐 이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근데 또 이것보다 동시에 더 중요한 잠깐만요. 동시에 있는 법조항이 6개월 내에 결론 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은 국익이라고 봅니다. 과연 국익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저는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절차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개헌법을 위반을 했고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탄핵 심판 심리를 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지금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결국은 민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을 따라서 하면 그게 인민재판이지 법치주의가 아니죠. 철저하게 이거는 법리와 증거에서 재판을 하는데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51조 조항이 왜 있냐면은 이 사법의 대원칙은 피의자 입장에서 이중 처벌을 못하도록 하는 게 로마법 1의 대원칙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별도의 기소 여부와 또 헌법재판소 이 절차를 가게 됐을 때 어떤 이중 어떤 처벌의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피의자 어떤 변론권 이런 것 때문에 정지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단은 하시겠습니다만 좀 전에 앵커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예, 지금 이제 새로운 또 어떤 사례가 또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아무튼 하나의 변수고요. 이제 뭐 야권 쪽에게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동시에 이제 여권 쪽에게 하나 질문 드리면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야권 쪽에 대한 질문은 탄핵이 만약 통과되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전부터 한덕수 총리도 탄핵 대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 민주당은 그러면 탄핵이 통과된 후에 그 후에 전국 안정 방안이랄까, 국정 안정 방안이랄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한번 신현영 전 의원님 한번 얘기해 보시면. 우선은 대통령 거리 사고 시에는 권한대항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한덕수 총리 그날의 상황에서의 국무회의와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종결할 때 그런 행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황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국민의 국익에 위한 국무총리의 그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본인은 반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더 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의 국무회의에서의 회의록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뭐 없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이 반대는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황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공동 전범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총리에 만약에 대한. 총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부총리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주호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론이 솔루션을 없다. 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선은 탄핵을 시킨 이후에 그 여야의 지금 지도부 체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습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배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민주당도 고심하고 있는 그렇죠. 대목이에요. 결국 이제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민주당이 하고 있죠. 그러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무총리까지도 또 제끼면 국정의 혼란이 좀 심각해지고 공백이 좀 심각해진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의 입장을 그래도 반영을 해줄 인물이 누군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정도면 어느 정도 대화는 된다라는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마저도 제끼면 역풍에 또 시달릴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겠지만 한덕수 총리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이제 궁금증 풀었고요. 이제는 이제 여권 쪽 두 분에게 특히 우리 최진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탄핵 사유는 되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은 아니라고 본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렇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장 탄핵이 아닌 다른 대안은 뭘 가지고 계신지. 뭐 한때는 뭐 2개월 후 자진 사퇴, 3개월 후 자진 사퇴라고 하는 태스크포스 팀의 안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그냥 뭐 하루아침에 뭐 휴지 조각이 돼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홍석준 전 의원부터 지금 당장 탄핵은 아니다라고 하면 여권이 갖고 있는 그런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는 대안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건 아마 여야가 좀 토론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안이 있나요? 예, 일단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전국 수습 TF가 2개월, 3개월 이내에 어떤 대통령의 어떤 퇴진과 대통령 선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으로 하여금 뭐 어떤 방권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퇴진하라는 하야라는 그런 어떤 요구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좀 논란과 대통령 어떤 본인의 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라고 대통령과 또 많은 어떤 의원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 기회에 좀 헌법을 좀 개정을 좀 하자. 사실 그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4년 어떤 그 중임제 대통령 어떤 제로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국회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권한 중에 과거에 없었던 예를 들면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든지 아니면 뭐 특검이라든지 계속해서 끝까지 어떤 입법 폭탄 이런 것을 이게 여야를 떠나 가지고 국회의 어떤 그런 근황도 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헌법을 이게 한번 개정을 하자. 예. 이런 어떤 논의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 개정 논의 속에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내용까지를 그렇습니다. 포함하는 겁니까?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될 때는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도 동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안이 됩니까? 아니 전혀 안 되죠. 그건 이제 일종의 2026년까지 미루자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합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배제시켜야 되는데 이 1번과 2번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만 이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논란도 이번 토요일이면 종지부를 찍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무튼 임기 단축 개헌은 2026년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되므로 네. 아니 될 수 없다. 그럼 뭐 일종의 지연 작전이죠. 지연 작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는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 헌법재판관 임명 후 탄핵 절차 진행 이게 맞다고 봅니다. 저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가 있게 되면은 대통령은 사실상 사고 상태가 되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권한이 정지되니까. 예. 그러면은 예전에 2016년, 17년 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당신 그런 권한 없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없고 지금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 총리가 임명을 그런 이유로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럼 한 총리도 또 탄핵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모함 도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 지금 현재 있는 내각이 전부 다 순서에 따라서 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탄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란 것은 이런 식으로 해 넣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정 공백 상태가 무한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먼저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서 제거를 하면은 그 이후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명의 헌법재판관님이 계신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저는 그런 것인 것이죠. 그 우리 홍석준 전 의원과 최준영 변호사의 대안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준영 변호사 대안이 어찌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부터 벌써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벌써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월 안에는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2월 안에 그 절차를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임명 안 할 재간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되면 1월 달에는 탄핵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까? 뭐 탄핵에도 좋다기보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탄핵 절차를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하겠습니까? 자, 저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우려점은 불확실성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탄핵이 가결되지 못한 거에 대한 우려를 미국의 하원 의원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외신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 보고 예. 있고 여전히 촛불 민심들이 매일매일 국회 앞에서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임명을 이유로 지연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는데 현명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헌재 임명은 임명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분당이 될지 아니면은 여러 방식으로 당대표가 바뀔지 리더십에 대한 변화가 있는 그런 이양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차분한 좀 안정을 취하고 나면 저는 탄핵 이후에도 여야가 협상을 해서 어떻게 권한 대행을 임명을 할 것이며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공동의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건 물론 비상경제에 탄핵 대한 이후가 되겠죠. 비상경제 우리 논의를 위해서 예. 같이 만나자고 했고 우원식 의장도 같이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간을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알겠습니다. 성숙한 모습 보여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탄핵을 통과시키고 나면 한도수 총리가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건 논란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여야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그 정도의 대목은 그런 얘기네요.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이제는 꼭 여야가 보여야지 알겠고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된다면 다시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이미 탄핵밖에 없다라고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 아마도 지금 뭐 한동훈 9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이제 조국 의원의 의원직 승계가 네. 선관위가 14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아무튼 뭐 단지 뭐 8명, 9명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찬동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극심한 어떤 내부 어떤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뭐 분당 사태로까지 갑니까? 글쎄 분당까지 가는 거는 너무 좀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은 대통령이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데 그것도 많은 어떤
의원들, 특히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를 했는데 탄핵이 통과됐고 거기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이 당의 당원들이라든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그리고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큰 어떤 혼란의 전국에 너무 자주 입장이 바뀐다. 탄핵을 반대한다 했다가 직무정지 또 조기 퇴진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탄핵 찬성 또 당론 또 탄핵 예. 이런 것까지 거의 뭐 하루에 또 뭐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어떤 당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지지가 굉장히 많이 좀 이런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까지는 모르겠지만 탄핵이 된다면은 굉장히 당내 많은 어떤 갈등과 비판이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에게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현 최고위원들 가운데 4명만 사퇴하면 현 지도부가 당대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도 그냥 없어지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장동영 의원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표명을 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집권 여당에 누구라 할 것 없이 최고 지도부는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저는 당연한 도리고 그리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만약에 버티고 있으면 자리를 탐하고 연연하는 것으로밖에 예. 아마 안 비춰질 겁니다. 그러면 탄핵이 통과되면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가고 다시 전당대회 하면 또 친한 친윤이 붙을까요? 그렇게 지금 현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관망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이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여당의 어떻게 보면 1호 당원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얘기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물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해서 탄핵 여부에 따라서 분당 가능성도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16년, 17년 때와는 좀은 사뭇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2016년, 17년 때에 그 새누리당이 분당되고 바른정당이 나갔지만 예. 바른정당이 사실상 문 닫고 다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쉽사리 그때와 같은 분당이 있기는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전국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위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가지 반드시 마지막에 덧붙여야 될 것은 아까 신현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저 또한 과대망상 환자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거 왜 그러냐?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한 여론조사에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것과 거의 똑같거나 많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무조건 민주당이 과대망상 환자다, 알겠습니다. 정신분열자라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말 또한 여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면 한 말씀 드려야 한 되는데 말씀만 하시고 예. 이제 마지막 발언으로 갈게요. 과대망상 아니고 피해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용어 정정을 하겠고요. 상당히 야당에 대한 피해망상, 트라우마가 있으신 게 분명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하지만 비상계엄을 했다는 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것들을 예. 뼈아프게 국민의힘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다 정치 전문가라서 뻔히 압니다.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빨리 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계속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 탄핵을 서두를 수 있도록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던진 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굳이 그렇게 갑론을 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오늘 아무튼 이번 토요일 탄핵이 어떻게 될까 네 분의 기본 입장 또 전망 얘기를 우선 들어봤고요. 다양한 변수별로 뭐 수사 문제도 그렇고 탄핵이 통과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까지 이런저런 전국 전망 얘기를 좀 다 들려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 우리 배 교수님부터 짧게 아주 짧게 한 말씀 주세요. 저는 지금의 국난의 위기를 수습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불리 또는 정파적인 또는 뭐 정당의 당리당략적인 차원으로 좀 접근 안 했으면 좋겠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을 보면 또 한동훈 대표도 보면 너무나 개인의 유불리 또는 뭐 당파적인 유불리로 보는데 지금은 여야 지도자 모두가 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말로 고민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의 담화는 본인에 대한 탄핵에 대한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내란 성립된다는 말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형법적으로 내란이 될지 여부에는 법적으로 상당 부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한마디로 국헌문란과 국토 참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런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법적인 어떤 논란, 향후에 그 과정에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그 여야의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서도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갈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여영 전 의원. 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폭력 트라우마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우리 여야가 너무 강대강대치를 하고 22대에서는 정말 여야의 극한 대치가 강화되는 걸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계기로 어떻게든 수사가 되고 끝이 나겠죠. 다시 여야가 한 테이블에서 협치를 논의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민주주의로 회복할지에 대해서 손잡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석준 전 의원. 예, 8년 만에 탄핵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의 불행입니다. 우리가 8년 전에 탄핵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인민재판 위주로 떠밀리듯이 무엇에 쫓기듯이 그리고 가짜뉴스 선동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연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쫓기듯이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의 어떤 수사와 그리고 민주당의 무자비한 어떤 탄핵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넘어서서 장관, 감사, 원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경찰 지금 현재 굉장히 안보 치안 면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불안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좀 중심을 잡아서 법치의 중심이 된 가운데 좀 더 차분하고 그러나 신속한 그런 어떤 수사와 그리고 대안 수립에 좀 꼭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지금 토론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표결 결과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국면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참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